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남성입니다. 저는 요즘 길거리에 아이와 함께 손잡고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 가슴 한켠이 너무나 아려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 행복한 미소가 지어져야 하는데 저는 미간에 주름부터 지네요. 그건 아마도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당연히 인생의 반려자로서 무척 많이 사랑하고 계시겠죠. 지지고 볶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도 결국에 늘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내 옆자리에 있다는 건 그만큼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참 많은 걸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고, 그래야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게 저를 무너뜨리더군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20대 초반, 너무나 앳된 얼굴로 군인 모자를 쓰고 있던 저는 일명 군발이, 군인 아저씨였죠. 제가 일병을 달았을 때 제 밑으로 아주 어리버리한 후임이 한 명 들어왔었어요. 딱 봐도 분위기 파악 못하게 생겨서는 생긴 대로 소대 분위기를 말아먹곤 했었죠. 실수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갈굼을 받았습니다. 성이 봉씨였는데 이름처럼 만인의 봉 같은 녀석이었어요. 결국엔 관심 병사로 낙임 찍혔고 그나마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상사들이 하도 모 같아서 반발심에 더 잘해준 거였죠. 그런데 그게 봉이병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는지 저를 신처럼 떠받들더군요. 제가 신처럼 느껴졌으니 봉이병이 저를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종교활동 외에 초코파이도 갖다주고 PX에서 담배도 사다주고 하더니 나중엔 자기 누나를 저한테 갖다 바치려 하더라고요. 봉이병의 누나가 면회를 온 날 봉이병이 저를 끌고 그 자리에 같이 간 거였어요. 사실 봉이병 얼굴을 보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가끔 같은 남매여도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에 따라 남매의 미모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아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지만 봉이병의 누나를 본 순간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죠. 봉이병,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와. 나 갑자기 할 일이 생겨서. 봉이병은 저를 붙잡았지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저는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뒤를 돌아서 걸어가는데 화장실 쪽에서 제 이상형인 여자가 나오더군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도톰한 입술에 보조개까지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어요. 누구지 하며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그녀가 봉이병 앞에 앉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여자에게 홀린 듯이 따라가 봉이병 옆에 앉았습니다. 에이, 최일병님, 아까 일 있으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아유, 다 했어. 예? 어떻게 말입니까? 눈치라고는 1도 없는 봉이병의 말 따위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는 봉이병 누나의 친구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봉이병에게 더 잘해주었고 그 여자와 만나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썼어요. 봉이병에게 초코파이를 가져다주고 PX에서 바카스를 사다가 바치며 그녀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얻었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기 위해 수십 장의 종이를 낭비했고 읽지도 않는 책을 읽으며 그녀의 마음에 들 글귀 한 줄을 찾아내려 애를 썼어요. 저는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제대 후 그녀를 만날 생각에 지옥 같은 군 생활을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제 열렬한 노력 끝에 그녀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제가 제대했을 때는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처음 손을 잡던 날 얼마나 떨리던지 제 손이 바들바들 거리자 여자친구가 푹하고 웃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시절,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정도로 행복했어요.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불안하다고 하더니 제 기분이 그랬죠.
여자친구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늘 제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청혼을 했습니다. 시연아, 우리 결혼하자. 그러자 여자친구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말했잖아. 나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한다고. 그동안 내 말 흘려들은 거야? 난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만약 자기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이만 헤어져 줄게. 여자친구는 이별을 언급하면서까지 저와의 결혼을 거부하더군요. 사실 여자친구는 평소에 늘 제게 말해왔습니다. 자신은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안 낳을 거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여자친구를 사귈 때 연애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귄 거였어요. 여자친구는 정말 자유의 모든 걸 건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커리어를 쌓겠다며 일에 매달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처음엔 그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 꿈을 위해서라면 바로 달려갈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반면에 저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회사에서 온갖 욕을 들어도 꾸역꾸역 참아가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보며 대리 만족감을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 탓에 가끔은 틀에서 빗나간 행동을 하기도 하는 여친이었습니다. 저와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친구들과 하와이에 가기로 했다며 저와의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어요. 자유롭게 살다 보니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죠. 한때는 춤에 꽂혀서 매주 주말마다 클럽에서 사는 죽순이이기도 했고, 어느 날엔 오토바이가 멋있다며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부터 사서 면허를 따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아내에게 더 끌렸나 봐요. 덕분에 저도 안 해본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면서 살았어요.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스킨스쿠버 같은 것도 해보았죠. 저는 계속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저를 맞추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10년이었어요. 22살에 만나서 10년이 지났으니 32살이 된 해였죠. 한 번은 등산에 꽂힌 아내가 저를 어느 무덤가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뭐야? 이번엔 담력 테스트에 꽂힌 거야? 아니, 여기 우리 아버지야. 인사해. 어느 날 아내가 미리 말도 없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더군요. 아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묻혀 계신지도 몰랐죠. 나 10살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어. 아빠는 집에서 자고 있었고, 뭐 보다시피 화재 현장에서 못 빠져나와서 돌아가셨어. 어른들이 그러는데 연기를 마셔서 못 일어난 거래. 그럼 어머니도 그때 돌아가신 거야? 아내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만 내려갈까? 내려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 아내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연애 10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가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 산에 묻혀 계시다는 것 뿐이었죠. 아내가 이것저것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썩 좋았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말을 아끼는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해줄 때까지 보채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기 싫다는 사람 이야기를 억지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내가 더 속 이야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32살이 될 때까지도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던 아내였지만 저는 늘 아내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계속 결혼하라고 보채고 계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심하셨죠.
제 어머니는 참 모성애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셨고, 특히 제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만큼 제게 간섭도 좀 있으신 편이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아셨지만 결혼이 너무 늦어지자 제게 다른 여자도 좀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하셨는데 나가보니 웬 아가씨가 앉아 있었죠. 알고 보니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 아가씨였어요. 하필 그날 여자친구가 저를 보고 싶어서 말도 없이 찾아왔다가 그 카페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자 대면을 하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화를 내는 대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인 제가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게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잠시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제 의도와 상관없이 여자친구와 헤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제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여자친구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네 집 문을 두드리는데 인기척은 있는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아이, 시연아, 나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너만 있으면 된다고. 문 좀 열어봐, 시연아. 야, 이시연. 아, 오늘은 그만 돌아갈게. 2시간이 넘게 여자친구 집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저는 빌라 2층에 있던 여자친구 집에서 내려와 1층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주황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소리가 난 곳을 보니 아내 집 옆에 있는 음식점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화목 보일러가 터지면서 불이 난 거였죠. 그 순간 여자친구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단숨에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취방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연아, 문 열어봐, 어? 다급하게 문을 열라고 해보아도 여자친구는 소리만 지를 뿐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뒤편의 파이프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자 여자친구가 웅크리고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감싸 안고 나가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옆에 함께 있어줄 뿐이었어요. 시연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음식점에 난 불이 아내 자취방 건물 쪽으로도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끌고 나오기보단 일단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려고 차분히 옆에서 기다려주었습니다. 곧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을 끄는 듯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차 사람들의 웅성대던 소리가 잦아드는 걸 보니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된 듯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긴장을 풀어주고 계속 안아주었어요. 2시간이나 흘렀을 무렵에야 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 무섭다기에 저는 시연이를 본가로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고 너무 놀라시더군요. 하긴 한밤중에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결혼 안 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상황을 대충 설명드리자 엄마도 이해하셨는지 여자친구의 잠자리를 보아주셨어요.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여자친구와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저는 결혼에 골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그랬어요. 만약 그 자취방에 불이 붙었더라도 제가 함께 있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요. 여자친구에게는 업고 도망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아마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옆에 있어줬을 겁니다. 아무튼 누군가에게는 큰 재산 손실을 낸 불행이었지만 그 사건이 제게는 2번 다시 없을 기회였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한마디 하셨죠. 그렇게 우리 아들 속을 10년이나 애태우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긴 하네. 그동안 내 아들 맘고생 시킨 만큼 결혼해서는 무조건 잘 살아.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왜 화재 사건이 아내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내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난 날, 아내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느낌의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미 거실에 연기가 자욱했고 집안엔 불길이 휩싸여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10살이었어. 안방문은 불이 붙었지. 아빠는 그 안에 자고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소리치는 것밖엔 없었어.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아빠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한참 소리를 지르는 동안 불길은 점점 번졌고 열기의 이상함을 감지한 아랫집 사는 총각이 아내를 그곳에서 억지로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에 간다고 나갔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끔찍한 소식과 함께요. 경찰 조사 결과 엄마가 집에 불을 냈고 도망을 갔다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엄마가 범인이었대. 그래, 엄마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어. 불이 나던 날 아침까지도 아빠한테 맞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뭘 잘못했는데? 아내의 아버지는 가정폭력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에 노출된 엄마는 이 버릇처럼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었대요. 내가 널 낳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내는 엄마의 말로 인해 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였어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엄마 팔자를 닮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결혼을 거부했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이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자기 엄마처럼 자기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넣게 될까봐 그게 무섭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과거를 가진 아내가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제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일터에서는 결혼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는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주었어요. 결혼하고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도 결혼하기 싫다더니 막상 결혼 후에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더라고요. 처음엔 요리에 취미를 붙이더니 제게 도시락까지 싸주었죠. 하지만 금방 실증이 난 건지 결혼 2년 만에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나 아무래도 권태기인가 봐. 솔직히 요즘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저 이 작은 집에 갇힌 새 같아. 여보, 나 그냥 훨훨 날아가게 놓아줄래? 아내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아내에게 많이 신경을 못 써준 게 이유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내에게 무기력증과 함께 약간의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이를 가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며 예쁜 아기 보느라 우울할 틈이 없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아기를 낳은 부부들이 행복감에 젖어 사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지인들 얘기를 하며 아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내가 아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기를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과거의 일로 인해 임신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은근슬쩍 끊임없이 아내를 설득했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피임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루프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루프를 제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루프 시술이라는 게 100% 피임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말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가 바로 그 경우였던 거죠.
아내와 저는 희비가 엇갈렸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이건 하늘이 내려준 아기라며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심각한 얼굴이 되어버렸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아내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더군요. 왜냐하면 생명을 중시하는 아내였기에 차마 자연스럽게 생긴 아기를 보낼 수는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피임을 아주 철저히 해왔던 거고요. 사실 결혼할 때 부모님께는 아이 없이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아기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부모님과 얼굴 붉힐 일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된 거였으니까요.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내를 위로하고 응원해주기 바빴죠. 사실 저도 조금 걱정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가 아기를 낳고 나서는 여느 엄마들처럼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기가 6개월 때까지는 육아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회사를 휴직까지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이 고마워했죠. 그런데 복직 시기가 다가왔고 아내가 홀로 아기를 봐야 했어요. 저도 너무 오래 회사를 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평가도 잘 받고 앞으로 오래 다닐 회사 생활에 무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복직하고 나서는 더 일에 매달렸어요. 사실 아내와 아기에게 많이 신경 써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남편들보다는 좀 더 신경 써주는 편이긴 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4년이 넘었고 5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다름없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그런데 집에 아기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혼자요.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당장 어머니께 연락해서 아이를 봐달라고 불렀고 저는 아내를 찾으러 온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애엄마가 아기를 집에 혼자 놔두고 어딜 간 거야? 시연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다. 얼른 가서 찾아봐.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편의점에 있는데 그 편의점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보자 안도감보다는 화부터 났습니다. 이시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애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집에 혼자 놔두고 술 먹고 있는 게 제정신이야? 당장 들어와! 저는 아내가 제게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집에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싫어.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 뭐? 아이 그럼 우주는? 당신 있잖아. 당신이 애 보면 되겠네. 나 내일 회사 가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그리고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애 혼자 두고 나가는 게 제정신이냐?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데? 저는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의 손목을 잡아서 끌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감정이 약간 격해진 상태여서 제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제 손을 세차게 뿌리치더군요. 이 집엔 내가 숨 쉴 구멍 하나 없어. 고작 맥주 2캔 마시겠다는데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야? 내가 오늘 일찍 와달라고 했잖아. 누구 내 혼자 놓고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아? 당신이 일찍 집에 왔으면 애 맡기고 나올 생각이었어. 그런데 당신 안 왔잖아. 내가 오늘 안 된다고 했잖아. 급하게 회의 잡히고 위에서 감사 뜨고 하는데 어떻게 일찍 집에 와? 과장님이랑 부장님도 야근하는데. 항상 이런 식이지. 당신은 일 때문이니까 정당하고 나는 잘못이다? 나도 일하고 싶어. 집에서 애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저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한마디 하시려는 걸 말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아내에게는 우울증이 온 거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육아이고 살림인데 아내는 이 틀에 박힌 삶이 너무나도 괴로운 모양이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더니 결국 나중엔 지나친 음주로 살도 20kg이나 찌고 성격도 피해의식이 있는 채로 모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내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봐주실 육아 도우미를 구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기를 봐주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혼자 식당에도 다녀오더니 나중에는 운동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 전 몸무게로 돌아가더니 몸매도 훨씬 더 좋아지더군요. 아내도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자신감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건지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반면에 제 주머니 사정은 여유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15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되다 보니 외벌이로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니었지만 아내 씀씀이가 좀 크기도 해서 부족하진 않지만 남지도 않았죠. 그래도 아내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승진을 하면서 일이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안정을 찾았고 아이도 이모님이 잘 돌봐주시니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없더군요. 이모님이 퇴근했어야 할 시간이었고 아내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없고 이모님이 집에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녁 10시였어요. 아, 이모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아니,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애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도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내일 나오는데. 사모님 이런 식이면 나 이 집에서 계속 일 못해요. 이모님께 아내가 어딜 갔냐고 물으니 정확히는 모르고 무슨 모임에 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쯤에 잠시 나갔다 온다며 오늘 하루만 8시까지 아이 좀 부탁한다길래 알았다고 했더니 10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단 이모님을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를 않더군요. 신호음이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걸로 봐서는 아내가 일부러 끊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또다시 아이만 혼자 두고 집 밖에 나가 있는 아내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참을 인자를 수십 번 이마에 새기며 아내를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 2시가 되어도 아내는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지만 이대로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한편으로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도 컸거든요. 화나는 마음도 있고 해서 반은 오기로 쏟아지는 졸음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아기가 자는 방문을 살짝 닫고는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 미안. 지금이 몇 시지? 내가 깜빡 술집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술집? 어디 갔다 왔어? 나 오늘 초등학교 동창회라고 했잖아. 아내는 실실 웃으며 해롱대는데 아내만 아니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우주 생각은 안 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우주 생각만 해? 아내는 이 상황이 우스운지 말장난을 치더라고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그럼 우리 그만 대화하자. 나 좀 잘게. 저는 이 일로 아내와 주말 내내 싸웠어요. 싸우면서 아내에게 네가 엄마 자격이나 있는 거냐고 큰 소리를 쳤고 그보다 더한 말도 해버렸습니다. 애 방치하는 것도 학대야. 너네 엄마가 집에 불 지르고 도망간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그 말을 하고 나자 아내 표정이 무척 놀라더니 싸늘해지더군요. 제가 말하고도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참았어야 했는데 이미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그 후로 많은 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초능력이 생긴 건지 집에서만큼은 투명인간이었죠. 아내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아내는 더 보란듯이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나가고 나더니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따로 모임을 만들어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친구들이 모두 이혼녀였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아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혼녀들에게 자석처럼 끌려서 어울리더군요. 이전에는 저와 싸우더라도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말을 걸던 아내였어요. 예를 들면 우주야, 너네 아빠한테 가서 식사하시라고 말해. 라며 제게 할 말을 아이에게 대신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제게 어떠한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아내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부과에 다니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더라고요. 원래도 B컵 정도 되어서 작은 가슴은 아닌데 D컵까지 가슴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뒤돌아볼 만큼 글래머스한 몸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찌들어가는 사이 아내는 점점 자기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기분은 좋아 보였지만 제게는 눈길 하나 손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캠핑 갈까? 아내는 눈도 안 마주치고 제게 답했습니다. 싫어. 캠핑 가봤자 애 밥 챙기고 고생만 하다 올 거 뻔한데 뭐하러 가? 가려면 당신이랑 우주랑 둘이서 가. 난 빼고. 우주는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서 가자. 그러자 아내가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 전에도 몇 번 여행을 제안했었는데 싫다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캠핑 말고 펜션 가자. 아내와 저는 용담 저수지에 가서 자연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즐거운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저와 다시 잘 지내보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건 불과 얼마 후에 알았죠. 아내와의 즐거웠던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나마 달라진 거라면 제가 투명 인간에서 그냥 인간이 된 거였죠. 아내는 이제 제가 보이는 건지 제게 말도 걸어주고 눈도 마주쳐 주었습니다. 그래봐야 제게 쓰레기 버려라, 애 기저귀 갈아라 하는 말들이었지만요.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부부가 많이 부딪힌다던데 아내와 저도 그런 시기를 거친 거였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주고 육아에 더 참여 많이 하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을 깨버리는 건 단 한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더군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없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얼른 뜯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상간녀 소송 소장이었어요. 제 아내가 피고였고 상대 남자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부모님께 맡기고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내는 어디서 또 술을 한잔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군요. 저는 아내의 얼굴에 소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아,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아내는 소장을 확인하고는 놀라긴 했지만 저만큼의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여자 좀 이상한 여자야. 내 동창 용준이 알지? 걔 와이프인데 의처증이 있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소송당한 여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당신도 이런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 모습에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내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아내 차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나간 게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갔던 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아내의 모습,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주자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야? 그러자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 제 예상을 빗나가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차라리 잘 됐네. 내 성격상 몰래 바람 피우는 거 그거 영 거슬렸는데. 나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맞아.
자기도 알지? 내 초등학교 동창 용준이. 나 걔랑 너무 잘 맞아. 저는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신도 모자라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저도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더군요. 뺨을 때리고서도 저는 아내를 너무 심하게 때린 것 아닌가 해서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아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이니까 눈 감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 우주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아내는 제가 아내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더군요. 그동안 아내 말이라면 끔뻑 죽고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저였는데 감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언제나 갑의 위치였던 아내가 어린 제 손에 뺨을 맞았으니 그 충격이 좀 오래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나갈게. 저는 나간다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내와 이혼할 용기가, 헤어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20대 초반부터 너무나 사랑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상간남 소송 들어갈 거야.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낮은 자세로 나오더군요. 여보, 우리 진흙탕 싸움 하지 말자. 내가 그 사람 안 만날게, 어? 그 사람 그냥 스치는 바람이었어. 저는 제게 돌아오겠다는 아내의 말보다는 그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는 것에 과민 반응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 상처였어요. 그만큼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상간남을 찾아가 다시는 제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도 그 남자 앞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고요. 제 눈앞에서 이별을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아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렇게 짧은 사과를 하는 아내였습니다. 제 가슴 속 상처가 더 깊었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부부 상담 클리닉에도 데려가 다니고 심리 상담도 받게 해주었어요. 어떤 결핍 때문에 아내가 자꾸만 밖으로 도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역시나 과거의 일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상담사로부터 전해 들었고 아내가 제게 가진 불만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독박 육아에 대한 불만과 남편인 제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느끼는 아내였어요. 아내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돈만 쥐어줬지. 사실 저와 아이를 위해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세상에 갇힌 새고 남편은 먹이만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전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난 거고요.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었어요. 억울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느낀다니 제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인사 고과 점수는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었고 저는 동료들의 눈치를 받으면서도 칼퇴근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아내도 처음엔 잘 따라와 주더군요. 노력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저 난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척을 했습니다. 아내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아이에게 정을 좀 붙인다 싶었을 무렵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안 핑계로 칼퇴근을 하고 일을 줄이던 저였기에 그 구조조정에서 안전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 다시 야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사 일이 바빠진 틈에 아내가 또 그 남자를 만나더군요. 잠깐 스쳐간 바람이라던 아내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정말 진심으로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집안이 휑하더군요. 저를 바라보는 이모님의 표정도 안 좋았어요.
저는 장롱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롱에 아내의 옷이 많이 없어져 있었어요.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였죠. 그 남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상간남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자 아내에게서 문자로 욕이 날아오더군요. 역시 당신은 참 쪼자네. 상간남 소송 안 한다더니 한 입 가지고 두말하잖아.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질려서 나간 거라고. 아내는 자신이 저지르는 불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노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무기력함을 느끼던 순간 아내는 더 충격적인 일을 벌이더군요. 바로 제게 이혼 청구를 한 것이었어요. 이혼 청구는 물론이고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까지 하더군요. 그 소장을 보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제 노력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제멋대로 뻔뻔한 아내를 참아줄 수 없었어요. 저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소송에 대응했어요. 아내의 불륜과 양육 태도 등을 알리고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두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아내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내는 제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웠다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 뺨을 한 번 친 적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떳떳하지 않았지만요. 결국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고 아내가 하기 싫다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결과는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주장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법원에서는 허위 사실로 받아들였고 아내가 요구한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이혼 소송 중 어느 것 하나도 아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그러더군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자유는 있지만 책임 없는 배우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결국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당한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였죠. 저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지만 말이죠. 저는 제 가슴에 상처를 주고 우리 아기를 버리듯이 집안에 놓고 간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는데 가해자인 아내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하하호호 웃고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의 이혼 소송 이후로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별도로 상간남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놈이 다니는 회사 인사과, 감사과에 익명으로 상간남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제 아내와 처음이 아니더군요. 이미 일전에도 이런 풍파를 거쳐간 이력이 있는 발발이었어요. 제가 소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상간남의 불륜 소문이 돌았고 평판이 중요한 업계여서인지 그 업계에서 결국 매장당하더군요. 그놈은 회사에서 잘리고 더 이상 받아주는 회사가 없자 제 아내와 집안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불을 피워놨으니 너구리굴에서 너구리를 나오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일해주시던 이모님을 내보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주던 분이었어요. 남의 집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굳이 제게 거짓말까지 하며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서 나오는 짭짤한 수익 덕분에 아내 편에 선 거였겠지만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집에 들여 아이를 보게 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이 아주 투박하신 게 평생 일만 해오신 분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그동안 남의 집 살림만 해봤지 아이 봐주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주머니를 고용했어요. 당장 사람을 교체해야 하기도 했고 그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입주 가정부 일을 찾던 아주머니와
입주 육아 도우미를 찾던 제가 아주 잘 맞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림까지 해주시며 아이까지 봐주시니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죠. 게다가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집에 사람도 없고 아주머니 혼자 아이를 보면 되는 일이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다고 논땡이 부리며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서툼 솜씨지만 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상한 낌새를 차렸는지 제게 묻더군요. 그런데 애기 엄마는 어디 갔어요? 보니까 옷장에 옷도 그대로고 신발도 그대로던데. 집 나갔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요. 지금 그 남자와 동거 중이고 유책 배우자 주제에 제게 이혼 소송까지 한번 걸었다가 퇴짜 맞았다는 말까지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주더니 제게 한 잔 따라주었어요. 더 이야기해보라기에 저는 정말 그동안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다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전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많이 불안할 때여서 그랬는지 아주머니가 제 심리 상담사라도 된 듯이 그렇게 모두 다 털어놨어요. 그러고 나니 좀 속이 후련하더군요. 아주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찔끔 흘려서 창피하기도 했지만요.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 대신 아내 욕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속 이야기를 풀고 나자 아주머니도 어느 날 아기가 잠든 사이에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으셨어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고 집을 떠나왔고 그 후로 홀로서기 하며 살아왔다고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폼나는 일은 못하고 평생 남의 집 살림이나 봐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조건 맞는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아주버니와 매일 집에서 붙어 살다 보니 마치 제 가족이라도 된 양 친해졌어요. 아주머니도 그렇게 느꼈는지 저를 편하게 대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에 왔더군요. 자신의 남은 짐을 챙겨가려고 말입니다. 제가 사준 명품 가방을 챙기길래 못 가져가게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란 듯이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께 드리며 말했죠. 아주머니, 이거 아주머니 가지세요. 아주버니는 난감해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흘겨보며 자기가 산 것들이라며 구석구석 짐 가방에 담더군요. 그나마 명품 가방 10개 중 1개는 아내가 산 게 맞았어요. 결혼 전에 샀던 가방이었죠. 커다란 캐리어 2개에 온갖 물건을 담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너란 여자가 자식은 데려가겠다고 안 해서 말이야. 너 같은 것도 엄마라고 미역국을 먹었냐? 저는 입에 칼날을 문 것처럼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자 옆에서 씩씩대던 아줌마가 그러더군요. 애엄마가 아주 독하네. 애 얼굴 한 번을 안 보고 나가고 말이야. 저러다 후회하지. 에휴. 저는 아주머니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저 이모님, 혹시 제 와이프 감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사이에 아주머니께 아내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간남이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모님 급여의 2배를 쳐서 계산해 줄 테니 아내를 관찰해 달라고 한 거였어요. 이모님은 흔쾌히 알겠다며 도와주었습니다. 가끔은 사진도 찍어서 보고를 해주더군요. 저는 그 사이 상간남의 아내를 따로 만났어요. 그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할 거라기에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 여자는 결혼 기간은 길지만 아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겉도는 것 같다고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말해주었어요. 자식이 있어도 겉돌 연놈들은 다 나가서 바람 피운다고요. 제 도움으로 상간남 아내의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상간남이 살고 있던 집이 그 아내의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준 거였기에 집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마도 이제 현금 얼마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과연 돈 없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갈지 궁금하네요.
성훈 씨도 이제 그만 미련 갖지 말고 놓아줘요. 이혼 제가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 후 지숙 씨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지숙 씨를 통해 상간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모님을 통해 아내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요. 아유, 요새는 둘이 아주 지지고 볶고 난리야. 원룸이라 벽이 얇아서 그런가 둘이 싸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린다니까. 이모님 말씀대로 둘 사이에도 금이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모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애기 엄마가 그놈 애를 가졌나 봐요. 우주 아빠, 이제 정말 그만 이혼해요. 보는 내가 다 안쓰러워 죽겠어요. 저는 이모님께 계속 아내를 관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내와 법적인 남편으로서 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이모님이 아기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모님께 계속 감시를 부탁하자 이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른 남자애까지 낳았으면 이미 끝난 거지. 이렇게 매달려 있어봐야 우주 아빠 속만 시커매져요. 이모님은 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사진을 찍어다 주곤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친정엄마 없어요? 요새 보니 말라도 너무 말랐어. 보니까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 제 아내가 안쓰러우신 거예요? 아유, 그런 여자가 안쓰럽긴요. 제복 제발로 차고 나간 여잔데.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진짜 왜 그러셨어요? 네? 진짜 왜 그러는 거냐고요? 제 아내요. 아이, 그야 저는 모르죠. 남자에 미쳤거나 어디에 홀린 건지. 아참, 그 상간남이가 요즘 계속 밖으로 나가던데요. 근데 우주 데려올 시간 다 돼서 쫓아가 보지 못했어요. 저는 지숙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요. 오늘 하루만 아이 좀 맡아줘요. 지숙 씨는 제게 도움받은 일이 있었으니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며 흔쾌히 제 집에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께는 계속 미행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님은 곧 소식을 가져왔죠. 상간남이 도박장에 드나든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음료수 나르는 아가씨와 모텔까지 들어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님이 더 흥분해서는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더군요. 아주 개가 따로 없어요. 아니, 이 집 사모님이 두 번째 바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니까요. 에휴, 한 번 바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라더니 애기 엄마가 안 됐지 뭐. 그런데 내가 모텔 앞까지 쫓아갔었는데 애기 엄마가 거기까지 어떻게 알고 쫓아왔더라고. 그리고는 그 아가씨 끌어내고 뺨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는요? 이게 아주 골 때려요. 애기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애를 맡기고 왔나 했는데 나중에 그 애기 엄마 따라서 집 앞까지 쫓아갔다가 보니까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 애기 엄마 들어가자마자 애기가 구급차에 실려 나오더라니까. 아내는 또 갓난 아기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운 거였습니다. 이제 막 4개월쯤 되어서 뒤집게 할 무렵일 텐데 그런 아기를 혼자 두고 나가다니 여전히 아내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죠.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까지 몰라요. 근데 애기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걸 보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애기만 안 됐지 뭐. 너무 불쌍하더라니까. 저는 더 이상 이모님께 미행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복수는 거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아내가 어느 날 아기를 안은 채 절 찾아왔더군요. 여보, 염치 없지만 나 다시 돌아왔어. 나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도 돼? 그 말을 들은 이모님이 되려 흥분하셔서는 제 대신 대답을 하셨습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그나저나 애기는 괜찮은 거예요? 아내는 처음 보는 입주 도은미님을 보고는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우리 우주 봐주는 이모님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간 걸 이모님이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모님한테 부탁했어. 아내는 제가 자신을 감시해왔던 것에 대해 소름 끼친다고 하더군요. 저도 할 말 많았지만 아내와 언쟁하고 싶지도 않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방 하나를 비워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이모님은 제게 진심이냐며 도대체 저런 여자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아기가 낙상해서 머리를 좀 다쳤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아기는 무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한마디 해주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격히 말수가 줄어 있었어요. 특히 아내 앞에서 더 그랬죠. 말이라는 것도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그런 관심조차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를 이 집에 들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돌려줄 차례였으니까요. 아내는 안락한 환경에서 아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많이 안아주더군요. 둘째가 더 어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모든 게 삐뚤게 보였어요. 그 남자를 더 사랑해서 그 남자의 아이를 더 예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더군요. 이제 애가 둘이나 딸린 엄마였고 죽고 못 살던 남자는 도망을 갔으니 아내가 정착할 곳은 이곳뿐이 없었어요. 아내는 저를 위해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제 와이셔츠를 손수 다려주었습니다. 제게 존댓말을 쓰며 저를 존정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방에는 저와 밤을 보내려고 유혹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저 아내의 장단에 맞춰줄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제게 날개 없는 천사라는 칭호까지 붙여주며 고마워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랑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저는 아내를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 자리에는 이모님도 함께 했습니다. 이모님은 자기가 그런 자리에 왜 끼냐고 둘이 오붓하게 즐기다 오라고 했지만 저는 굳고 이모님을 모셔갔어요. 그동안 이모님도 고생하셨으니 함께 만찬을 즐기자고요. 우리 세 사람은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철판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주방장이 화려한 불쇼를 보여주었어요. 불에 민감한 아내는 무서워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불이 커질 때마다 깨깍거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불쇼에 긴장하는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죠. 이모님도 불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불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곳에서 불쇼를 즐기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너무 웃겼어요. 제가 크크거리며 웃기 시작하자 두 사람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뭐가 웃겨요? 자기는 이게 안 웃겨? 뭐가요? 불 지르고 도망간 사람은 불도 못 쳐다보지. 제 엄마 손에 죽을 뻔한 딸은 자기 엄마랑 불쇼 보는 것도 모르고 무서워서 떨고 있지. 그러니 내가 안 웃길 수가 있냐고. 두 사람 참 어쩜 모녀가 이렇게 서로를 못 알아볼 수가 있냐? 아내와 이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겁하며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모님은 진짜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이모님, 아니 장모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이 장모님 딸이잖아요. 장모님이 불 지르고 도망가서 죽던지 말던지 놔두고 간 딸. 그러자 이모님, 아니 장모님이 기겁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여보, 정식으로 소개할게. 당신 엄마야. 내 장모님이고. 그 말에 아내의 큰 눈이 더 커지더군요. 자기 딸도 몰라보는 아줌마가 당신 딸인 줄도 모르고 발정난 여자라고 하질 않나. 애 키울 자격이 없는 년이라고 욕하질 않나. 당신들 보는 게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는 거 알아?
장모님 어때요? 장모님 딸, 장모님이랑 똑같죠? 애새끼 버리고 남자 따라 나가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패기라도 했지. 나는 진짜 제 아내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근데 바람나서 애 버리는 건 똑같네요. 그건 뭐 유전자에 써있나 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비아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유히 나왔어요. 아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복수의 종지부를 찍을 차례였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둘째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신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나랑 엄마를 그렇게 만나게 해? 당신만 나한테 상처 줄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런 생각 좀 버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놀았으면 너도 벌 받아야지. 저는 아내를 가차없이 지급해서 내보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매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악마다라며 저를 욕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의 상처는 조금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지 않냐고요. 그때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버리고 떠난 엄마가 너무 증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만나면 자기한테 왜 그랬냐고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불을 지른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깜깜무소식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 장모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말에 저도 아내 모르게 장모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내가 장모님과 만나서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덜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제가 장모님을 찾아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소지를 찾아내면 이사 갔다고 하고 일하는 곳을 찾아가면 이미 그만뒀다고 했으니까요.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장모님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바람이 났고 그 남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갔을 때 장모님의 거처를 알게 된 거였어요. 드디어 만난 장모님에게 저는 사이라고 저를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내를 떠나보낸 후였으니까요. 제가 너무했다는 거 압니다. 장모님과 아내를 만나게 해서 아내의 밑바닥을 장모님께 보란듯이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완벽히 알겠죠. 자신을 불구덩이에 버리고 떠난 어미의 진짜 속마음을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지금은 또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와 단둘이 이 큰 집에서 살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기는 왜 엄마가 없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늘 이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